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의사단체, 간호사단체의 입장이 좀 부딪히면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의료 공백 문제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역할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자, 오늘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말씀 전에 이거는 미리 좀 드려야 될 게 어제 여야 당대표 회담 네.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은.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네네네. 아직 초유의 개원 개회를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도 여야가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중요한 논의를 미리 하고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영수회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본인이 할 말을 하기 위한 자리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네. 뭔가 이슈를 던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론을 내거나 책임질 준비가 된 상태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사실 금투세 외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결과고, 그리고 말로만 노력하겠다, 무슨 기구를 구성하겠다, 이건 사실 다 미룬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수를 줄 수도 있을까요? 점수는 저는 66점. 66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비교섭 단체들도 3분의 1 정도의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딱 그 점수군요. 자, 우리 의원님 정계 입문 계기도 또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위해서 왜 의원이 되셨는지 또 소개 좀 부탁을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의사였고 네. 지역에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응급의료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제가 1월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변에서 제 동료들이 거의 다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팀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 앞두고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아서 우리나라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 진료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그 응급실의 와해를 지금은 너무 전국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사실 응급실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매우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에 좀 질문 드려야 될 게 간호법 얘기입니다. 네. 통과된 간호법, 네. 어떤 골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21대 때 발의됐던 간호법과 그렇죠. 이번에 나온 간호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네.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혹은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약간 축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기술이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PA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 관련 법안인데 이것이 최대 쟁점이었고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네, 지금 사실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중에 두 분만 반대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우리 이주영 의원님 두 분 반대를 했는데, 응급실 또 부족하다, 의사들 PA 간호사가 좀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반대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급조하는 법은 언제나 그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호법이 진정한 간호법이 되려면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어야 하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A법이라는 것은 지금 의사들의 손이 모자라니 준비 없이 빨리 누구라도
투입을 하자는 취지에서 강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공통된 수련 과정 그리고 공통된 인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이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호환 가능한 상황이어야 호환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직군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거기에 대한 권익을 이야기하건 의무를 이야기하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PA 제도 자체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통일된 안이 없고 네. 심지어 현장에서는 하루 교육시켜서 바로 전담 간호사로 투입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을 신속하게 만든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간호사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반대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간호사들, 특히 PA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네. 좀 업무를 침범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맞습니다. 법제화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 아하. 수행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고 있다. 그 지도 감독 책임을 하에. 의사가 지는 것에 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현안은 포괄적 그리고 지금 수정하는 일반적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포괄 위임한 쪽에서도 전체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만 더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나마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됐다. 또 처우 개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첫 번째 처우 개선에 대한 네.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유명무실을 하고요. 실제로 모든 간호사들이 이 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으로서 존중받으려면 사실상 그 직역이 대체 불가능할수록 더 존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하는 의사 쪽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조무사 쪽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쪽으로도 아하. 의사가 위임하면 간호사라는 직역이 어디로든 대체품으로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간호사 깍두기법, 간호사 상시동원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뭐 의사단체가 단식 투쟁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밥그릇 지키기, 영역 싸움 아니냐, 의사, 간호사 간에 이런 비판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지금 의료계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저는 우려가 되고 오히려 의료계에서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네. 이런 대학병원이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PA 활성으로 인해서 인력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공의 즉 미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생태계가 비과학적으로 파괴됩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야지 지금은 업무 영역 자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댓글에 슈슈님, 또 로사 K님, 이주영 의원 보물이다, 응원합니다. 네, 글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자, 조금 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하면서 PA 간호사 또 의료 서비스 좀 뭐 의료 서비스 자체를 전문의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맥락의 입장이 바뀐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아하.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 얘기가 많았죠. 이 이야기 거부권 때문에 행사할 때는 그때 PA 안 그렇죠.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PA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상황인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 혹은 정부가 네.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고 그것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대책은 없으니 네. 일단은 뭔가 임시 방편을 빨리 마련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부권 그때는 행사할 법 때하고. 체계의 문제도 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걸 여당 쪽에서 더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네. 야당 쪽에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된 게 의료대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게 원인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전공의들, 또 교수들, 응급실을 떠나는 이유 뭡니까? 전공의들이 떠나는 이유와 네. 교수들이 떠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다릅니다. 전공의하고 교수님이 떠나는 거 다르다. 네, 예.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뭐 최근 한 2, 3년 안에 네. 뭐 필수 의료한다고 해서 위험한 거 돈을 덜 버는 거 몰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도 지원을 했는데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는 그 선택에 대해서 정부가 실력 없는 의사들이 낙수로 가는 과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아하. 거기에 더해 필수과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줬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바꾼 겁니다. 아. 그래서 전공의들은 이탈을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교수들은 교수도 왜 떠나는 교수들은 겁니까?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 그런데 지금은 6개월 이상 사태가 지속되니 지금은 번아웃이 온 겁니다. 못 견디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공의 없이 혼자서 다 맡기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체력적으로도 물론 예. 힘들지만 여기에 제가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주변의 응급실들이 문을 닫게 되면 남아있는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다 몰려가죠.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인 리스크가 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안 되는데 환자를 다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네. 의사가 져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수님들의 이탈까지 우리 네. 현장의 이탈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응급의료 소생 패키지 법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발의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법안 어떤 법안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응급의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응급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인 안전망입니다. 네. 지금은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결과 자체로만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급실의 업무라는 것은 정말 이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죠.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때 실시간으로 설명이 어느 정도 미흡했다. 뭐 혹은 이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결과론적인 판결이 자꾸 나오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네.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라도 저렇게 선택을 하고 처치를 했을 텐데 네. 저 모든 것이 나의 일일 수 있다는 아하. 위기감이 공감대로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은 이 응급 상황에서는 형사를 적어도 면책하자는 법 그리고 지금은 이송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게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송 거부가 아니라 수용 불가여서 그렇죠, 불가니까. 네,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받고 있는 상황임을 신뢰하면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보면 좀 응급 의료진한테 그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형사 책임도 좀 면책해주고 또 이송 안 받는 거로 보지 말아달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응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의대 증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내년도는 그렇죠.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의대 증원했던 현 정부에서 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증언이 예. 됐건 감언이 됐건 네. 이게 근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명령하면 현장에서 실현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접근했던 것이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도 만일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거기에 구체화된 정부의 진정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에 국가가 사실상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양성해내는 의사 수를 어떻게든 늘리면 그들이 낙수로서 지역이나 공공의료를 투신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하에서 한 거겠죠. 한 거라고 보이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딴 데로 가겠죠. 이미 소아과의 영역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이주영아님이 소아
소아청소년과 네, 제가 소아청소년과고 예. 제가 레지던트 때는 아이들 훨씬 많았고요.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없었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이 과연 수를 늘려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제 동기들도 지금 거의 70% 가까이 소아 진료를 안 합니다. 예.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늘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가를 바꾼다든지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는 지역 의료를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뭐 2,000명 증원한다고 해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정말 살리려면 정부가 재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정책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논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400명, 500명 네. 증원하겠다 얘기했다가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예. 400명 때문에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학생을 모집하는 그리고 네.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단체의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대를 운영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카르텔이 형성되면 안 된다. 네. 이것이 더 컸는데 사실 언론의 비칙이나 아니면 여론 자체는 인원 때문에 반대한다고 오히려 많이 알려져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에서 중증, 응급, 이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개선하겠다, 대폭 개선하겠다. 요거 궁금한 게 현장 반응들이 궁금해요. 현장의 의사들은 박수 치고 좋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중증 응급 필수 지역 의료를 올렸는데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도 태아 수술 이런 뭐 1년에 전국에서 한 20, 30건도 안 하는 이런 수가를 올립니다. 혹은 심폐소생술 수가도 6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의 수가를 올렸습니다. 60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거의 없죠. 그렇죠.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거죠. 많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 저도 네. 의료를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가 네, 알고 오히려 있거든요. 이게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역이라 사실 잘 시행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 극단적인 것만 올려주고 이번에도 심지어 브리핑에서 뭐 원가의 95%까지 보전하겠다는 것을 굉장한 네. 혜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00원짜리 음식을 뭐 950원에 팔게 해주겠다는 것이 네. 혜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살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하고 이 정부의 정책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뭐 현역 의사이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시니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네. 의무가 있어야 하고 네. 통제를 하려면 거기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민간이 거의 양성하고 운영하고 책임지고 비용을 대는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 영역과 지역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공공의료원의 적자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지를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 의료계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전문 직종에 대해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굴복하겠지. 이번에 사실 뭐 많이 논란이 됐던 6개월만 버티면 네. 이긴다. 이런 현실 인식과 전문 집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발생할 거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청문회 때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의료 교육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대학 의과대 유급하면 내년에 더 많이 뽑으면 네, 엄청난 많은 수가 지금 1학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업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 제가 했던 의과대학 걸 기억하는데. 교육에서 지금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기자재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참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재료라고 표현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그건 환자입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만 무한정 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북대가 특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충북대 지금 200명 늘렸는데 원래 엄청 적은 병원 아닙니까? 4배를 늘렸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예를 보여주신 거죠. 네, 충북대가 가장 큰 맞습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내년에 뽑아봤자 학생들을 교육이 가르치기 불가능하고 어렵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인턴 레지던트 TO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또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도로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의료대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증원 부분까지 좀 개혁신당 얘기도 듣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좀 해결될지 본인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다시 전공의 수련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안 돌아오겠죠, 이제는? 이제는 돌아온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겠죠. 잘못 표현된 거라고 보고 더 문제는 의대생들도 앞으로는 수련에 대해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수련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한 10년 전부터 분만 참관 거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내가 전문의를 따는 즉시 더 좋은 질의 의사로서 활동하기가 예전에 비해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련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문의를 밟는 것, 전문의가 되는 것의 가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불러일으키려면 적어도 전문의들이 그 영역에서 소신껏 용기 있게 일할 때 어떤 의료건 나쁜 결과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쁠 것을 덜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 의료이기 의료잖아요. 때문에 네. 그 결과론적인 판결이 지속되는 한 저는 바이탈과의 부활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이고요. 그 소생 법안. 두 번째는 이 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적어도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당신이 일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정도의 수가까지 올리는 것이 참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는 충분히 책정이 되어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분명한 재원으로서 지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